이제 휴먼 시큐리티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이죠. 예. 사실은 뭐 지구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그 인명까지 이제 보호하는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우선 그 솔비 시스템의 그 김영구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하는 거죠. 현장에서 체크를 해서 그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이제 만약에 그 통신이 그죠 끊어진 지점부터 이제 그때부터 그걸 좁혀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프로세스 그렇죠? 예측이자 그다음 포렌식입니다. 뭐 이동통신 전파 포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실에 기반해서 그 사실이라는 것은 이통사의 접속 기록, 현재 지금 긴급 초기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전원이 꺼졌더라, 아니면 전파 음영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초기가 불가능해라는 그 사실, 예. 그리고 이통사를 맺는 기록, 그리고 지금 측정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위치를 좁히는 거니까 포렌식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난자 포렌식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치 추정 포렌식 기술, 네. 예, 위치 영역 축소 포렌식 기술. 근데 그게 도달 반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그걸 만약에 뭐 포렌식 기술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전개한다 그러면 그 크기라고 보면은 뭐 제한된 구역입니까? 아니면은 상당한 크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동통신 기지국 커버리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접속 기지국 커버리지가 산악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10km, 한 20km, 최대 30km까지 가요. 네. 예, 그 반경 안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 커버리지를 벗어나서 인근 커버리지로 갔다면 거기서는 다시 발견이 되거든요. 네. 인근 쪽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현재 기지국 중심의 음영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이 반경을 살짝 넘어서 인근 기지국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인근 기지국의 커버리지와 둘 사이에 어느 커버리지도 아닌 음영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해한 바로는 그 체크하는 그게 우리가 확인하는 그게 어쨌든 면적이라고 하면은 웬만한 도시도 다 커버를 하겠네요. 뭐 30km 정도면. 예, 그러니까 이동 통신이 되는 저기는 대부분. 예, 산악인데 기지국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큰 산에 뭐 지리산, 뭐 설악산 이런 데 가면 기지국 아마 다음에 수십 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한 기지국이 커버하는 것은 최대로는 20-30km 된다는 거예요. 보통 겹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꼭 뭐 산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주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삑삑거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무슨 뭐 송파구의 무슨 동에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실종이 됐으니까 뭐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됐고 뭐 찾아달라는 그런 게 자주 뜨지 않습니까? 그 문자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도시에서 만약에 관제를 한다면 아까 제가 그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2020년부터 2023년 동안 그 경찰청에 신고된 그 실종자 수가 28만 3,654명이고요. 사망자가 5,439명이랍니다. 예. 근데 경기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니까 이 실종 신고가 있었는데 8만 3,954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만약에 실종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얘기한 그 인터뷰 자료를 보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를 쉽게 말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빨리 어딘가 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규제에 대한 문제이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경기도로 전체를 커버한다. 제가 이제 오늘 정책 제안 컨퍼런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 도지사한테 지금 4년 동안 약 한 8만 4천 명이면은 연간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이 되고 그 때문에 실종만 되면 괜찮은데 그 신고가 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공공조직들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실들이 엄청 클 거란 얘기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저 기술을 도입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어떤 그게 만약에 그 시스템을 깐다고 합시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조기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 추적이 되고 해결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비용을 그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19 수색 구조하시는 분들의 부하도 상당히 경감됩니다. 특히 그 전파 음령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색 반경이 워낙 좁고 잠넓고 그다음에 수색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경무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앞까지 통계 중에서 그 대부분의 경우는 통화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확인 활동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위치 확인 활동이 그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그 GPS 데이터를 못 따가지고 찾을 수 없는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휴대폰이 꺼졌거나 전파 음령에 들어간 사례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한 부하를 또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또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5,439건이면은 이건 엄청난 건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따른 또 어마어마한 또 물리적인 그런 또 시스템들이 가동이 돼야 되고 또 그게 또 마찬가지 또 비용이 또 그 예. 국가의 세금 비용이 많이 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이제 김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정책 제안하신다면 콕 찍어갖고 경기도가 지금 제가 보니까 어쨌든 인구도 제일 많고 숫자가 많으니까 경기도 도지사에 출마하실 분들에게 이제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경기도 북부에는 이미 들어가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 남부 말고 북부에는 이미 들어가 아,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예. 그러면 더군다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 이제 조만간 저희들이 이제 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특정 도시별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걸 별도로 할 텐데요. 그때 또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그 칼만의 그 김준호 대표님한테 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가장 그 집중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일단 최근에 뉴스 보도되는 것들은 대부분 원자력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근데 그 최근까지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로봇을 개발을 해왔고요. 근데 그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했던 결과물들을 이제 다른 데서 더 잘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원자력 발전소에 좀 집중을 해왔고 이제는 이제 그 결과물들을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군, 해경 아니면 다른 기관들, 이제 공공기관들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금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다 그러면 그 어떤 가장 이걸 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처라고 그러면 어느 쪽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수중 휴머노이드 다이버를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경이나 군 쪽에서 먼저 수요가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군 쪽이나 네, 소방, 군, 해경. 네. 실제로 아직까지 그쪽은 아직 네. 뭐 접촉은 없고요. 네, 일단 관심은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말 정도에 제품이 실제로 런칭이 될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나 실제 그런 영역 다른 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실증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뭐 그런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해양에서 그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서 아주 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재 개발하신 그 로봇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대체가? 네, 근데 그 현장의 디테일은 사실 있습니다. 이제 모든 환경에서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현장의 어떤 한계와 어려움이 사실 분명히 있고, 다만 이제 언급해 주셨던 이제 천안함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죠. 일단 조류가 빨랐고요. 그다음에 수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존자가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확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실제 살아있는 대원들이 투입이 되다가 사실 사망한 사례여서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로봇을 넣어서 사실 추가적인 인명 피해도 막으면서 더 잘 수색할 수 있다 그러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뭐 특히 해상의 안전이라든지 또 수중의 안전 같은 것들에 뭐 아까 말씀 원자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시될 텐데요. 그럼 시장이 계속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칼만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실력들을 좀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 폼팩터는 지금 글로벌하게 좀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중에 저희 폼팩터를 아직은 따라하는 거나 이제 아직은 그렇게 도전하는 기업들이 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저희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부분의 서드 파티로 제공하는 업체가 한 군데 정도 있고, 저희는 이제 그 팔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상반신 다이버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거는 이제 그 사이즈로 상품화하는 거는 지금 글로벌하게 저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그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인더스트리얼이나 아니면 물류나 어떤 산업 현장 작업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글로벌하게 어떤 중국이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미국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를 해서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로봇 포지션을 저희가 찾아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아까 그 CS 2026에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이제 이 글로벌은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은 더더욱 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전 세계 제가 뭐 강의 중에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그 로봇을 만들고 지금 운용을 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는 그게 극히 지금 드물거든요. 전 세계에서 뭐 아무리 봐도 5개 이상 안 될 겁니다. 5개 이하밖에 안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일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죠? 그 스케일업을 하려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가버먼트인가 B2G 시장에서 실적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뭔가 뭐 제안하거나 뭐 좀 뭐 건의한다는 뭐 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그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아니면 인명 피해 아니면 투입되는 절차적인 간소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 로봇이 어떤 지역을 커버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관의 특정 영역을 커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로봇을 보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실제로 이제 중대재해법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G 시장에서 그러면은 실적을 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내가 좀 거래를 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네. 규제를 좀 네, 네. 그 일단은 저희는 그 지금 파이프 검사하는 로봇은 혁신 제품이 선정이 돼서 등록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지금 이 수중 이제 다이버, 휴머노이드 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어서 향후에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소방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것들을 써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글로벌하게 충분히 저희가 해외 진출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가능하니 그런 선제적인 도입을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해당 부처나 청이 어디 쪽입니까? 저희는 우선 소방, 소방청, 소방청, 소방청과 군 쪽,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에너지 시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이제 수자공사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이나 군 쪽에 먼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정해서 하는 그 부처나 청 쪽에서 나중에 발표하실 때 한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넘겨주십시오. 우선 거기 혹시 하울링 생길지 몰라서요. 이쪽 마이크를. 예. 그 스페이드 이제 이종걸 대표는 아까 이제 그 마지막에 발표해 주시는 거는 사실은 그 도시 관제 쪽인 거죠, 전체를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파나소닉이
그 미국 콜로라도주하고 이제 그런 뭐 비슷한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이제 발표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 아까 마지막에 진행되고 있는 곳이 그 들으신 네, 해남 솔라시도. 해남. 네네.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이 개발권은 뭐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네, 준공을 받습니다. 네, 시스템을 납품을 합니다. 네. 10월에. 그 10월에요. 네네. 그 시스템 납품한다는 그냥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이제 매니지먼트를 향후 하는 5년 거죠. 동안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데이터 컬렉션부터 저희들이 다 담당을 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이제 예정입니다. 이제 5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재난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죠.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얼마 전에 상장한 K워드라는 회사가 있죠. 그 기상정보만 갖고 네네. 이제 비즈니스가 돼서 이제 뭐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그게 만약에 우리가 뭐 K 디제스트 그럼 이상한데 그 재난 경보를 하는 전국의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산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느 지역에 산불에 날 확률이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론 자연 발화도 될 수 있는 그런 뭐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번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국을 이제 도시를 했듯이 전국 전체를 뭐 그러니까 재난 경보 시스템 같은 것도 아까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제가 보니까 그쪽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쪽에 어떻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개발하기 시작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 한국에서의 그 의성 쪽그 산불도 있지만은 원인이 좀 다르잖아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생겼던 팰리세이드 어마어마하게 큰 자연 와일드파이어라고 하는 자연 발화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기상 기후 그러니까 기상 정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쳐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간과 정보를 가지고 AI로 분석을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개발을 착수를 한 거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 네. 전국 규모로 나갈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이번에 이제 광역급 단체장들한테 그 제안한다 그러면 지금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경상북도, 강원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네, 이제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네네. 거의 일상적으로 지금 네. 산불 위험이 특히 이제 봄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지사 물론 거기도 그런 시스템들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강원도지사나 경상북도지사가 출마하실 분한테 그 스페이드의 지금 그 시스템을 좀 제안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좋아질 것이고 뭐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뭐 주민의 안전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잠깐 한번 제안을 해 보시죠. 네,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지자체 조그만 군 단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나 이제 뭐 이제 경상도 쪽의 조건과 전라도 쪽의 조건은 확실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다루고 그 딱 그 특정 지역의 위험 요소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스케일이 되든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큰 산불을 그 경우에는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기초단체 군 단위를 넘어서 광역급에만 이렇게 엄한 그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광역급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행안부 쪽에 가서 저희들이 이걸 시연을 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커멘트가 이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해 복구 등등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 자기들이 관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산불이 진행되는 곳에서 요건 조금 뭐 세 번째, 첫 번째 정말 막아야 될 곳 등등 왜 피해 복구에 대한 어떤 예상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토탈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 또 네, 말씀을 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이드가 다른 쪽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은 좀 많이 있겠네요. 특히 이제 물리적으로 움직이게 될 부분인데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강의 이제 처음에 제가 CS 2026을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의술은 그러니까 메디컬은 병을 고치는 거고 물리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은 이제 병을 들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 사실 오신 분들은 물론 사후에 그 로봇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뭐 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우선 스페이드나 또 솔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런 특히 스페이드 같은 그런 기술들은 사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사고 전에 예방을 하는데 만약 1회 비용이 들어간다면 사고 난 이후에는 100, 1000만 수천 배가 더 들어가는 게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무슨 공공 쪽 영역에서는 상시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예방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적으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을 먼저 지불하는 쪽으로 좀 비용을 집중시킨다면 그게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솔비 시스템의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그 대드론 쪽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이 국방 쪽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보면 이제 그 뉴스들 보면 국방 쪽의 뉴스들 보면은 대드론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라든지 보면 드론을 뭐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 방어를 하는 쪽으로 또 이제 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국방장관한테 물론 이제 그 방사청하고 지금도 거래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국방장관한테 만약에 제안한다면 최소한 우리 이 솔비 시스템의 이 기술을 쓰면은 이 적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뭐 방어를 상당 부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제안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체계 소유를 결정할 때 그리고 또 소유가 결정된 이후에 현장 사이트에 최적의 위치로 뭐 설치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런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정량적 이런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최적화 또는 소유 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가고 있는 접촉적 대드론 체계 등도 보면 RFP 내용 안에 우리 155마일 그 접촉적에 드론 잡는 체계를 지금 그 RFP 제한 업체끼리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155마일 안에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라는 것은 2D에서 보는 것도 있고요. 휴대 중에서 그리고 3D 볼륨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원래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막힌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체계 이후에는 다음에 또 능력 보강을 어디 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정량적인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체계가 그런 것들을 소유체계 단계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좀 부분석 또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그런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지금 현황도 모르고 정량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어느 자리에 가장 최적 배치해야 될지도 분석하지 않고 일단 군이 잡은 어떤 곳에 설치하라라고만 했는데 그게 최적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통합적인 어떤 이런 방어 수준에 대한 정량 평가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진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중 방어 체계를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최적화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무한정 비용은 들일 수가 없고 그런 다목적 그 최적화 함수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데는 인공지능 기법 등 최적화 알고리즘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기술 접목이 돼서 과학적 방법으로 직관적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되고 설치되고 제작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또 드론을 열심히 개발하면 또 거기에 대한 안티 드론 기술 열심히 개발하고 그죠? 안티 드론 개발이 되면 또 대드론 개발이 되고 드론 개발이 되고 해서 어쨌거나 그 이 전쟁의 양상이 드론 중심의 지금 전쟁의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지금 안두리 엄청 뜨지 않습니까 지금 뜨고 있고 한국에도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솔비 시스템이 나중에 큰 시장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걸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그 김준호 대표님한테 아까는 B2G를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아까 이제 뭐 현대 미포 그 조선에서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 특히 이제 뭐 큰 그런 그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선 쪽에 움직이는 그 회사들은 항상 그 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그 부분에서 B2B 시장에서는 그 대표님이 어떻게 그 칼만이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지요? 네, B2B 시장에서 조선 건조뿐만 아니라 이제 선박 하부의 선저 작업, 뭐 이제 도막 두께를 측정한다던가, 이제 따개비 같은 걸 제거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이제 필요한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쪽 기회도 있지만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만나는 고객들이나 기회들은 이제 옵쇼어 쪽이 많이 있습니다. 옵쇼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영 석유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페트로나스, 아람코, 뭐 에퀴노르 그 밑에 이제 BP, 쉘, 우드사이드 이런 회사들이 사실 좀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해상에서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드팜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 단지 하부에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나 로봇들이 투입돼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연한 정도의 세그먼트를 저희가 어느 정도 우선 타겟팅을 하고 있고 기존의 오프쇼어들은 큰 로봇들, 대형의 중장비 이상의 어떤 큰 로봇들이 이미 투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사람 휴먼 스케일의 어떤 세그먼트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저희가 글로벌하게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국하고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 군함, 미 해군 전체에 대한 그런 뭐 다시 한번 리뉴얼 한다고 해서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스가 쪽에도 뭔가 기회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개발한 로봇 팔 자체가 폼팩터가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고소 작업 쪽에 저희 팔을 쓰는 것들을 이제 라이트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들은 조금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이버 모델로 하는 모델이랑은 조금 달라서 이번에 소개는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메인 자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당연히 기회가 있고 한국은 사실 지금 이제 큰 조선사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핀칸체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조선 기술들을 거꾸로 이제 가져다가 배워서 쓰려고 하는 사례들이 있고 말씀하셨던 마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인건비가 미국이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계속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그 기술들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라든지 그런 뭐 그런 뭔가 진취적인 그런 대단히 뛰어난데 이 결국에는 이제 돈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 흐름들을 그 기술이 돈을 장악하고 그다음 기술과 돈이 시장을 장악하고 기술과 돈 시장이 이제 전체 인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라이프 사이클을 다 장악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빨리 지금 제가 보니까 피지컬 AI 쪽에 그 가려면 결국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좀 아까 좀 놀란 사항이 아까 옵쇼어 쪽에 지금 유전 회사들이 사실 해상에도 엄청난 큰 작업을 하고 있고 그죠? 앞으로 점점 더 해상에 더 많은 그런 그 시스템들이 들어올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큰 찬스가 있는데 빨리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시장에 대한 기회를 자꾸 여쭤본 것은 혹시 이 내용들을 그 투자자가 보면은 빨리 좀 이렇게 저기 그
그 김 대표님 칼만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제가 짚어내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좀 그 전략적 투자 SI 쪽에서도 제가 빨리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로봇이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꾸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SI 쪽 경향으로 해서 그런 도메인에 자기들 로봇을 넣고 싶어하는 회사들의 연락도 있고 투자 미팅도 최근에 이제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 글로벌 쪽에서도 큰 파트너들이 좀 붙기를 바랍니다. 그 스페이드의 이제 이정골 대표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그 이번에 CS 2026에서 캐터필러라는 회사 알죠? 네, 캐터필러, 그러니까 네. 중장비 다루는 회사인데 혹시 키노트를 보셨습니까? 아예 못 봤습니다. 전시 준비하는 네, 거.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네, 네. 바랍니다. 제가 이제 거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전부 다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장비들이 크니까 이렇게 사각 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걸 뭘 광산을 파면은 대부분 그 광산 자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죠. 땅에 함몰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갖고 이제 안전도를 다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아마 그 캐터필러 쪽하고도 뭐 아마 그런 회사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큰 그런 뭐 조선소라든지 대형 우리가 뭐 중후장대한 그런 것들 다루는 쪽에서도 아마 그 디지털 트윈 쪽에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아까 그 지리정보 쪽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우리 그 이제 그 이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네네. 예, 네, 토지 국토에 네네. 지금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제가 보면 그 대단히 좀 단편적인 정보들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그 이제 대표님 스페이드에서 뭐 B2C, B2G, B2B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럼 이음 같은 거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쪽에 만약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네, 오늘은 이제 휴먼 시큐리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물어봐 주시니까는 저희들이 기 개발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토지 이음에 있는 정보들과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국토 정보들을 저희들 시스템에 넣어서 네, 설계 사무소, 시행사, 네, 그리고 시공사까지도 초단에 네, 쓸 수 있게끔 정보를 통해서 네, 기획 설계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음에 있는 정보들, 법률 정보들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스페이드라는 이름 자체가 스페이스 공간과 네, 프리딕티브 예측을 하고 AI와 데이터 정보를 다루는 회사이다 보니까는 네, 어떤 재난 재해뿐만이 아니라 네, 그 공간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저희들이 좀 다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도 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시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잠깐 그때 그걸 좀 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용자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도 이제 몇 개를 이제 좀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땅이라는 게 있으면 그 번지를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이게서 뭘 지을 수 있는지 그걸 다 법령을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일일이.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한 뭐 이런 그러니까 제한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땅에다가 어떤 모양의 건축물을 지으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어떤 상업적인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 토탈 뭔가 서비스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그 대부분 법과 제도는 사실 AI만큼 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그 법정을 찾아봐야 되고 저도 이제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게 있었냐고 거꾸로 공무원들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체적인 다 한다면 그 엄청난 그런 뭔가 좀 그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국토 전체를 네. 대한민국 전체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똑같이 다른 나라도 다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제 시작 단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땅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서 최고로 내가 수익을 뭐 창출하거나 아니면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건물의 모양새까지도 매싱으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자 처음에 검토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 KPX나 OPX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유지 비용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데모 버전을 저희들이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고 지금은 B2B로 네, 설계사무소 대형 설계사무소랑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라 해주시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만약에 좀 투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좀 뭐 진짜 대한민국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뭐 모든 정보들 다 집어넣어서 어떤 소비자가 만약에 땅을 샀을 때 그 번지를 클릭을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익도 어떻게 날 수 있다. 어떤 업종까지 추천해주고 이런까지 가능하다면 저는 뭐 상당한 그 뭔가 규모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분한테 그 정책 제안하고 좀 다른 질문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의 그런 대드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김진호 대표님한테는 B2B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장, 그다음에 방금 제가 그 이음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 이음인 거죠. 그 쪽에 이제 저는 뭐 그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쪽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대단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오늘 발표하신 그 세계 여사가 좀 여러 가지 좀 찬스를 갖고 있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어피리언스 그걸 빨리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에이빙 뉴스에서 그 스타트업에 대한 우리 이런 정책 제안부터 시작해서 그 갖고 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시장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기서 많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저희 회사가 앞서 소개드린 그 솔빗 아이사라는 거요. 수색 지원하는 시스템은 작년하고 올해까지요. 가기부에서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싸서 전환 사업요. 거기에 선정돼서 올해까지 개발이 될 건데 그러면 공공기관, 지자체라든지 또는 지자체 산하의 경찰 본부 또 소방본부 등에서 그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가입 또는 종량제로 이렇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제 확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셨다가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스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예,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입돼가 지금 열심히 개발되고 있고 올 아마 상반기면 1차 개발 완료돼서 시범 서비스 각 지자체의 경찰청, 소방청 또 국립공원공단 등의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예. 예. 또 대표님 중에서 예. 네, 그 저희 로봇도 이제 올해 그 휴머노이드 다이버 형태로 올해 내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데모나 그런 실증 사업들을 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 관련돼서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이 혹시 있다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고 투자 라운드도 이제 상반기에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딱 한 가지 저희 스페이드의 장점은 유연성과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제 네 번째 그 정책 제안 컨퍼런스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업 중심의 시대가 가고 이제 창업 중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돈도 준비가 돼 있고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안 한 그 물론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또 현장에 또 이 스타트업들을 취재하는 저희들이 지금 23년 동안
스타트업들을 취재해왔고 지금 1년에 6천 개 이상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을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의 얘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과 물론 지금 큰 AI 시대의 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창업 중심의 지금 시대로 왔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많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준비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법과 제도입니다. 규제의 문제 때문에 막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많고 또 뭔가를 했을 경우에 또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건 과거에 만들어지는 그런 룰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그게 낄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조달 시장 같은 경우인데요. 그다음에 관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흔히 이제 탑다운식인 거죠. 이미 기술은 더 좋은 게 개발되어 있고 훨씬 더 좋은 게 많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그런 관행이나 관습들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그걸 바꾸지 못해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의 세금이 엄청나게 손실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도 세 회사가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즉각 도입 가능한 당장에 도입을 하면 많은 세금도 줄이고 또 인명 손실도 줄이고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지 않는 거는 그 실무선부터 시작해서 그 책임지는 부분에는 그 최고위층까지도 현재 시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신념에 대한 부분 신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을 고치는 의술이 이제 그보다 이제는 기술을 통해서 병을 예방함으로써 훨씬 더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다른 것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방함으로써 비용을 1% 아니 거의 비용을 쓰지 않고도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정책 제안 컨퍼런스는 많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